안녕하십니까, JBL 김준입니다. 자, 좀 전에 저희가 이제 292M3 기존 서스펜션 BC2A 서스펜션을 팀장님이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그거와 함께 저희가 이제 GT3 RS에 썼던 TTX 2A 서스펜션 올린지죠. 그 서스펜션을 다 챙겨서 지금 더랩7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팀장님이 저희 뭐 차종들 여러 대 개발을 했었잖아요. G바디 M4도 했었고, 그 다음에 AMG GTR도 했었고, 다 개발을 할 때 실제로 더랩7 대표님이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셨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팀장님 같이 개발을 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서스펜션 쪽에 개발이나 어떤 세팅에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더랩7 대표님도. 우리 팀장님 못지않는 또 그런 꼰대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 챙겨서 더랩7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가져가는 목적은 이번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의 BC2A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이번에 슈퍼랩 EV M3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민첩하고 그리고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TTX를, 물론 TTX가 팀장님 지금 유럽의 EV M3용이 출시가 최근에 됐지.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차가 언제적 차인데 이제 나온다는 게 이게 올린즈의 성향을 보면 니즈가 조금 쌓이면 만드는 것 같아요. AMG 때도 그랬잖아. 내가 쇼바를 뭐 올린즈뿐만 아니라 뭐 KW도 찾았고 올린즈도 찾았고 그 이외에 뭐 멀티매틱부터 해갖고 펜스키 다 찾았는데 안 나왔어. 근데 우리가 그냥 만들고 나니까 양산형이 나왔어. 네. 웃긴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쓰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입맛대로 맞춰서 지금 기존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렇지. 우리의 스타일에 맞는 TTX를 이번에 개발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샵에서 우리 랩에서 직접 뭔가를 하기 이전에 정확한 데이터나 어떻게 보면은 기존 BC와 올린즈 스펙을 비교를 해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지를 그래도 데이터를 보면서 하는 게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더랩7로 가고 있는데 가서 더랩7 대표님하고 이 팀장님의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린즈 붙어있네. 자, 더랩7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야, 엄청 깔끔하게 꾸며 놓으셨네요. 깔끔하네. 바로 찍는 주말인데도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아니 좀 안녕하세요.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 이 정도면. 대표님, 네. 더랩7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더랩7은 서스펜션 전문 회사로 일반적으로 제가 오린즈, KW, BC 레이싱, 그다음에 해외 서스펜션 브랜드를 오버홀, 멘테넌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국내에 있는 차 개발이든 그리고 좀 순정 서스펜션, 예를 들면 맥라렌이든
오버하기 어려운 제품도 이제 오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회사를 막론하고 네. 네, 그러면 모든 제품 서스펜션 관련된 제품들은 오버홀하고 셋업 변경 부분들을 다 네, 진행하는. 오버홀이 가능한 제품도 있고 안 가능한 제품도 있긴 한데 이제 저희는 이제 메인인 오린지로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서스펜션이 오버홀 가능한 제품은 이제 좀 댐핑을 변경하거나 오버홀해서 소비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그러면 제품을 판매하시는 부분도 판매는 있으신가요? 제가 오린지를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린지는 제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제품들은 실제 네, 판매보다는 오버홀이랑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있습니다. 네네네네. 자, 대표님 그러면 아까 이제 오버홀하고 셋업 변경 이런 네. 부분들 위주, 그다음에 올린즈 서스펜션 판매 네. 요 부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업무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요 오버홀하고 셋업 변경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금 갖추고 계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뭐 오버할 수 있는 장비는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쪽부터 보시면 이게 그 버큐um 펌프라고 여기 있는 제품 뭐 TTX 같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오일을 손으로 주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이제 이 기계를 사용해서 진공을 가한 다음에 압력을 가해서 그 안에 있는 오일을 채우는 그런 공구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서스펜션 작업되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심 변경이랑 저기 댐핑 변경을 제가 주로 하는 곳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심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서 이거 제가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심을 조합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보시면 이게 또 심이 여러 가지가 다 달라서 뭐 제가 최근에는 폭스도 하고 있어서 네. 폭스랑 킹샷, 폭스는 이제 인치심이에요. 인치심이어서 뭐 인치심이랑 뭐 TTS 관련된 심, 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라고 생각하시네? 게다 이게 재질이 뭔가요? 이게 일반 SK4라는 재질이 있고 이거 또 다른 재질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오린지 판매된 심이 한 장당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000원? 네, 아닙니다. 저기 메가커피 한 잔값입니다. 최소한 뭐 2,000원에서 3,000원.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이 몇 네. 개씩 들어가요? 뭐 보통은 이제 댐핑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보통은 뭐 20에서 30장 정도 들어가거든요. 와. 그래서 이렇게 얼마 안 돼, 심이 얼마 안 돼 보여도 뭐 여기랑 해도 뭐 여기만 심만 해도 뭐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와. 이런 심들은 네. 그러면 뭐 결국 올린즈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서스펜션들에도 다 사용 가능한. 네, 다 이제 심도 약간 규격화가 있어요. 이렇게 유럽 제품 같은 경우 심의 내경이랑 두께, 유럽 제품은 미리를 많이 쓰고요. 이제 미국 제품은 인치를 쓰고 네. 또 인치 두께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80% 정도 규격화가 되어 있어서 좀 호환이 가능해요. 네네. 특히 유럽 제품들은 좀 규격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호환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인치 같은 경우는 미국 제품들이 좀 많이 호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유니버셜하게 여러 가지 네. 타입별로 다 가지고 네, 계신 걸로. 두께, 크기, 그다음에 인치 이런 부분으로 다 가지고 있어서 네. 이렇게 심 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는 곳이고요. 네. 뭐 여기는 특별히 제가 오버를 제가 하는 작업대고, 네. 호이어라고 독일 제품, 독일인가 어디 제품인데 바이스만 한 100년 동안 역사 가장 깊은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백내시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이스 클램프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뭐 국내 제품 용수 엄청 큰 이런 바이스 있잖아요. 돌리면 덜커덕하고 그런 네. 게 아니라 이런 백내시가 없고 힘을 정확히 줄 수가 있어서 진동이나 뭐 그런 게 네, 전혀 네, 그래서 없는. 뭐 이런 바이스도 뭐 여기랑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여기는 제가 일반적인 한 작업대고, 네. 또 여기는 제가 좀 여기서 가장 비싼 장비는 네. 샥 다이노가 있는. 네네. 샥 다이노는 이거 CTW라는 미국 브랜드인데요. 아마 샥 다이노 중에 가장 최초로 최초는 아닌 것 같고 가장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유명한 제품이고, 주로 제가 여기 장비가 여기서 샥 다이노 측정기 장비가 한 2,000 정도? 네. 네, 그 그렇게 해서 정도가. 이제 네. 오늘 어차피 저희 다이노 또 측정해가지고 데이터를 네, 보면서 네. 또 얘기를 나눌 거니까. 네. 그리고 와. 뭐 여기는 제가 뭐 잠깐 뭐 가공이나 공구 만드는 거 선반. 선반이네요. 네, 선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 네. 일반적으로 뭐 공구를 만든다는 거 외경
약간 좀 부심을 가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뭐 서스펜션 탭을 내거나 뭐 네. 그런 기본적인 가공도 다 여기서 탭까지는 이게 정밀하지 않아서 네. 제가 뭐 부싱이나 이런 것만 좀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좀 정밀한 작업은 제가 하지 않고 저도 의뢰를 합니다. 대표님 아까 이제 우리 장비 소개 쭉 하시면서 오버홀에 대한 개념이 잠깐 나왔었는데 네네. 보통 오버홀이라고 하면 서스펜션 오버홀이라는 게 음. 뭔지 그리고 어떨 때 하는 건지 그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버홀이라고 해도 그 리빌드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 사용된 좀 오랫동안 사용된 서스펜션을 분해를 해서 오링이랑 모일 거기에 해당되는 파츠를 교환을 해서 수리한 다음에 이 제품이 신품 대비 성능을 90에서 80%까지 더 끌어올리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오버홀이랑 오일 교체는 가장 기본적이긴 한데 네. 이 제품을 신품과 같은 성능을 끌어올리는 네.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보통 이제 주로 서스펜션들 올린지 포함해서 네. 오버홀 주기라는 게 혹시 따로 있는지? 주기는 이제 레이스나 일반 트랙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레이스 같은 건 시간율로 뭐 20시간, 30시간마다 뭐 점검 및 오버홀이 있고 자동차 같은 일반 공도 제품 같은 경우는 뭐 3년 또는 4년, 뭐 3만에서 4만, 5만, 뭐 서스펜션 회사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결국에는 이것도 소모품이다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소모품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나 아니면 키로수가 찼을 때 네. 신품의 컨디션에 가깝게 끌어올려주는 작업이다. 네. 그래서 엔진 오일 교환하는 게 똑같습니다. 엔진 오일은 엔진이 망가지기 전에 교환하는 게 아니라 엔진을 오래 쓸 수 있도록 계속 교체, 뭐 여러 가지 부품을 교체해서 서스펜션 오래 쓸 수 있는 작업이라 보시면 되고, 뭐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취급하는 오렌지 제품을 보통 분들이 내구성이 약하다, 금방 터진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네. 사실상 제가 몇 년 동안 제가 하고 있지만은 오일료로 AS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구성은 좋긴 하는데 사람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뭐 다른 타 브랜드 오일류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뭐 오일류는 없고 주로 이제 좀 타시다 보면 부식류나 어떤 베어링류가 유격이 생겨서 소리 나는 경우로 오버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다음에 셋업 변경 부분도 또 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 셋업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고 또 어떤 부분을 컨트롤하게 되는지. 셋업 변경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서스펜션이 있는데 그 서스펜션이 예를 들면 제조사에서 그 정해진 셋업이 있는데 이 제조사의 정한 셋업보다 자기 차량에 했을 때 뭐 리바운드가 약하거나 컴프가 약하거나 예를 들면 레이스를 사용하는데 스프링 일반 그 디폴트 스프링이 뭐 20kg라 그러는데 자기는 더 높은 스프링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제 댐퍼가 거기에 맞는 스프링, 댐퍼가 거기에 맞는 스프링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댐핑을 변경한다던가 뭐 그런 작업을 네.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댐핑압 변화 그리고 또 어떤 거를 변화를 뭐 일반 댐핑압 변화나 샤기 스트로크를 줄이던가 늘리던가 그리고 뭐 안에 가스 압력을 좀 조절해서 약간 좀 피드백을 좀 더 댐핑 피드백을 좀 빠르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 스트로크를 조절한다는 게 로드 값 변경. 네, 스프링의 그 댐퍼의 스트로크를 줄이는 거나 늘리거나. 네, 네네. 그래서 그 샥의 길이를 줄여서 뭐 차고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던가, 아니면 차고 좀 더 늘리게 한다. 쉽게 얘기하면 로드 값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엔 트래블 양을 바꾼다는 네, 거고. 트래블 양을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댐핑압을 바꾼다는 것은 얘네가 움직이는 속도의 변화를 네, 준다는. 댐핑의 움직이는 속도. 네. 아니, 그래서 댐퍼의 움직임.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하이 스피드냐 로우 스피드냐 뭐 요런 개념. 근데 개념 말씀인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하이스피드랑 로우 스피드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 꽤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로우 스피드는 차량 속도가 느릴 때, 하이 스피드는 차량 속도가 빠를 때 조절한다. 그게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량 속도가 빠를 때 범퍼를 만나면 샥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하이 스피드가 맞는 거고. 네. 근데 반대로 차량 속도가 늦지만은 범퍼를 만나게 되면 샥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하이 스피드가 작용하는 거고.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아직 개념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차량의 속도라기보다는 샥의 움직이는 스피드. 그렇죠. 그게 빨리 움직이는. 그러니까 강한 범프를 만났을 때 네. 내지는
노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오히려 하이스피드라고 보는 것이 네네. 그쪽 영역이라고 보는 네. 것이 맞고, 로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노면이 굉장히 고르거나 네. 샥 자체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네, 그 샥이, 영역을 예, 샥이 빨리 움직일 제한하면 하이스피드, 차량이 움직임이 느릴 때 움직이는 로스피드. 근데 그 개념을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보통은 2웨이, 3웨이 가시고 그러면 그걸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사람 뭐 일반들 거기서 원웨이로 다시 가세요. 왜냐면 그냥 원웨이는 디폴트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참 편하거든요. 네. 하이스피드, 로스피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2웨이, 3웨이 참 좋은 제품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만 개념만 알면 더 좋은 세팅이 되지 않나.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스펜션 개발 쪽도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개발은 이제 저희가 이런 제품이 아니라 뭐 이런 보시면 이게 서스펜션 유니버셜 댐퍼라는 게 나와요. 오린지에서는요. 네. 이것도 저기 타 브랜드에서 한국인 브랜드 제조사에서 요청한 건데 네. 이제 거기에 길이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개의 스펙이 있어서 어느 차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유니버셜 댐퍼가 있어서 그 댐퍼를 이용해서 차량에 맞는 뭐 오린지 제품을 개발하고 개발 또는 뭐 컨택에서 뭐 소비자 요청하면 만들어 드리던가 그런 작업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카니발이든 뭐 아반떼, 뭐 모하비, 뭐 여러 차종. 네. 자, 손님께서 뭐 단 하나에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 오린 제품만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스펙을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오린 제품 선택해서 이제 벨빙이라는 거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네. 이미 뭐 그러니까 올린지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차량들의 지금 개발을 이미 진행했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 결국 우리 기존의 292 M3의 BC 2A 서스펜션, 네, 이걸 ER 시리즈라고 뭐 얘기도 하는데, 네, ER 시리즈. 네, 이 2A 서스펜션을 기존에 저희가 292 M3에 꽂아서 네. 어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쓰던 GT3 RS 어떻게 보면 요거는 GT3 RS 전용으로 디폴트로 나왔던 걸 가지고 네, 우리가 네, 네. 조금씩 신변경 해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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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었던 거잖아요. 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부분이 일단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TTX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아시는 것같이 여기에 그 컴프랑 리바운드에 그 심이 있는데 이 심은 어떠한 모델로도 다 변경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 지금 제품을 요즘 나온 뭐 292 M3 TTX용으로 심으로도 변경도 가능하고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다 이제 구조적인 부분 이제 차량에 장착했을 때 뭐 길이라던가 아니면 스트로크 양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댐핑압도 한번 비교를 네, 해서 댐핑 압력도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이제 이게 또 BC랑은 또 비교할 수도 있긴 하는데 또 워낙 제품이 다르다 보니까 네. 또 비교해서 그게 또 데이터가 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직 서스펜션이라고 하면 디폴트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상 디폴트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 디폴트 세팅은 뭐 오린지도 똑같습니다. 모든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서스펜션 엔지니어랑 드라이버의 어떤 테스트나 피드백을 받아서 이게 가장 모든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가장 적당하겠구나 생각해서 이거 디폴트 세팅을 맞추는 거지 이게 사실상 한국에 넘어와서 이게 맞는 분도 계시지만 안 맞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해서 한국에 갖고 왔을 때 정말 이게 맛있다고 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맛이 없어요. 여기 뭐 고춧가루를 넣던가 맵게 하던가 그렇게 하는 듯이 사실상 디폴트는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세팅해 보시고 얘들이 뭐 엔지니어가 원하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그지만 나는 다르게 하면서 조금씩 세팅을 바꿔가는 게 뭐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디폴트 세팅을 잘 뭐 이게 좋습니다, 나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통계적인 그냥 딱 표준치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중심값 정도 된다라고 뭐 보는 게. 떡볶이로 말하면 지금 요즘에 그 예전에 있던 알딸 떡볶이 가장 평균적인 입맛이지 그게 자기한테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일단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오늘 판단을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네. 샥타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존 쓰던 BC2A 서스펜션을 먼저 이제 우리 했던 클릭 수대로 세팅을 해서 다이노에 먼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하시는 게 이 댐퍼에 따라서 모양이랑 이게 조금씩 달라서 거기에 맞는 지그를 맞춰야 돼서 네. 이 지그 세팅하는 작업을 해주시고 다이노 한번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군요. 이 샥에 맞춰서 여러 개 세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샥의 스피드 몇 메타 세크에서 몇 번을 측정할 거냐, 그 다음에 샥의 샤프트 지름을 측정해서 넣으면 대략적으로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이 지름에 따라서 그 가스 압력이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략적인 가스 압력이 몇 바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걸 측정할 수 있고, 네. 이런 부분이 테스트가 가능해서 15 네. 섹션으로 진행할 거고, 네. 제로 포스트 하고 이제 샥의 세팅을 진행할 거고. 지금 이제 웜업을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샥의 샥의 그 온도를 측정해서 가장 이제 평균적인 온도에서 테스트를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20도, 30도, 40도를 측정해서 그 온도에 맞춰서 측정하는데, 이유는 아시는 것이 오일이 온도에 따라서 그 점도가 변하기 때문에 댐핑 압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웜업 기준은 30도. 제가 지금 30도를 웜업해서 웜업 30도가 되면 그때부터 측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샥이 받는 로드 포스, 그러니까 힘을 측정하는 그 포스를 측정하고 있고, 여기 온도. 그래서 이 온도가 좀 낮긴 한데 30도가 되면 이제 측정이 들어갈 거예요. 네. 자, 지금 웜업 하고 있습니다. 네, 30도 누르면 이제 측정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로드 포스라는 걸 측정해요. 로드 포스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스 압력을 측정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 서스펜션은 아시는 것 같이 그 가스 댐퍼라고 그래서 이 댐퍼가 빨리 움직이면 거기에 한 기포 생기는 캐비테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 가스를 주입을 하는데, 사실상 질소 가스 압력도 댐핑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근데 가스 압력은 댐핑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은 누유되기도 하고, 가스가 댐퍼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사실상 변수가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측정을 하고 나중에 그래프 보여드리는데, 이 값을 가스 압력에다 반말력을 제외를 시켜요. 이 기계에서. 그래서 순수한 댐퍼의 그 값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로드 포스를 측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드 포스를 측정하면서도 대략적인 댐퍼를 분해하지 않고, 이쪽에 가스 압력이 몇 바 정도 내장되어 있구나를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댐퍼를 분해하지 않고 어떤 가스 압력을 측정해서 이 댐퍼 가스 압력이 떨어졌는데 높아졌는가 또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측정을 할 겁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네, 한번 세팅하고 이렇게. 지금은 10mm/s. 이 댐퍼는 그 크랭크 댐퍼라서, 네, 여기에 크랭크 회전하면서 측정하는 댐퍼고 가속도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이거가 좀 더 좀 상위 모델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가장 뭐 팀들이나 그래도 좀 저렴한 댐퍼에 해당돼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스트로크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네. 근데 좀 이게 샥 다이노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똑같습니다. 얼라이먼트 기계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얼라이먼트 하면 뭐 캠버캐스 값을 나타내는지 그걸로 해서 얼라이먼트를 잘 잡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이러면 그래프 나오지만은 그걸 보면서 이제 좀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이 댐핑을 맞춰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뭐 샥 다이노 있다고 이게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저도 많이 해보고
많이 돌려보고 뭐 심을 하나 넣었을 때랑 뺐을 때랑 뭐 저속 구간이 어떻게 변하는 걸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만 있으면 뭐 이걸 생각하고 계신 분들 샥다이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라고 하신 분도 있긴 하는데 사실상 이거가 있지만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이건 스펙을 보여주는 것이지 네. 이게 결정지어주는 요소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70mm/s 정도의 속도로 움직여요. 보통 다 저속 그 핸들링 영역은 0.100mm, 한 150 정도에 다 아마 보시면 샥스트로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속도는 다 코너링이나 가속 이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저는 이제 속도를 올려가면서 네. 측정할 겁니다. 하면 이 스피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보시면 밀리미터는 0.6 정도만 측정을 하고 보통 0.6 이상 뭐 일반 양산차는 1mm/s까지 측정하는데 저희는 0.6m/s까지 측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략적인 그 댐핑 곡선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BC 레이싱 투웨이 서스펜션 ER 타입이죠. 그거의 다이노 그래프까지 같이 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번 영상을 잠깐 끊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나머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배경 지식 없이 이 설명을 들으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더랩7 관련된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눠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1편의 마무리에 제가 미리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일단 BC 레이싱 투웨이 서스펜션이 저희 EV M3 슈퍼랩 머신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 그래프에서 딱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게 뭐 사실 뭐 셋업 자체가 딱 갖춰지기 전에,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뭐 EV M3 같은 경우에도 한 47초, 48초 뭐 이 정도 인제 기준에 탈 때는 어쩌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이엔드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단 0점 몇 초 차이라도 이 서스펜션의 약간의 어떤 그런 미세한 변화나 움직임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BC 레이싱의 한계치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한 거죠. 드라이버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이거를 요청을 한 겁니다. BC 레이싱 투웨이 서스펜션을 이번에 빼고 올린즈 TTX로 뛸 수밖에 없겠다. 더 우리가 앞으로는 뭐 에어로도 훨씬 더 보강하게 되고 와이드 바디 해가지고 윤축비도 바꾸게 되고 그리고 휠 타이어 스펙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가고 거기다가 슬릭 타이어까지 꽂고 세팅을 하게 되면 아마 이 BC 레이싱의 한계치는 더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트랙 셋업에서의 만큼은 조금 더 한계치가 높은 서스펜션을 갈 수밖에 없겠다. 그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이노 그래프를 보면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까막눈일 겁니다. 제가 이거 옆에 띄워놓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주행했던 클릭 수를 그대로 반영해서 지금 다이노를 찍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세밀하게 클릭 수를 변경해가면서 다이노를 당연히 찍을 수 있지만 일단 뭐 그렇게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그래프에서 원점 아래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가는 부위가 리바운드고 그 위쪽 플러스로 올라가는 곳이 펌프입니다. 컴프레션 내지는 펌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근데 지금 보면 이 그래프가 컴프레션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컴프레션은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댐핑압이 좀 부족해도 스프링으로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BC 레이싱도 그렇고 대부분의 뭐 국산 쇼바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바운드가 항상 문제가 돼요. 트랙 셋업 할 때 있어서는. 그게 뭐냐?
지금 보면 그래프가 원점 주변에 이렇게 갑자기 한번 확 떨어지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갔다가 점점 다이버전스하게 이제 나가게 되죠. 이 뒤쪽 영역은 하이스피드 영역이에요. 여기는 승차감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랙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연석을 강하게 칠 때 이럴 때 아니면 볼 필요가 없는 구간이 후반부 영역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기본 밸런스를 만들어 주는 것은 진짜 원점 주변의 극 초반의 움직임, 이 속도가 낮은 영역, 여기를 우리가 로우스피드 영역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차의 속도가 로우스피드가 아니라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기민하게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컴프레션에서 리바운드로 바뀌게 되는, 즉 우리가 코너로 치면 코너 들어갈 때 제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동하고 브레이크 릴리즈를 가지고 가게 되죠. 이 브레이크 릴리즈를 얼마나 섬세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도가 결정이 돼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랩타임도 결정이 되고 차량의 밸런스도 나오게 돼요. 그 구간은 브레이크 릴리즈를 세밀하게 하게 되고 브레이크가 다 떨어지고 나면 일시적인 뉴트럴 구간에 들어가서 타각이 최대인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스펜션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확 움직일까요? 아니죠. 굉장히 느리고 소프트하게 움직이는 영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그래프를 딱 보면 초반부 원점 주변에 어떻게 됩니까? 한번 스티프하게 훅 떨어졌다가 그러고 나서 수평으로 기다가 다시 다이버전스 방향으로 간다. 즉 이거를 잔뜩 풀어놨는데도 지금 리바운드를 거의 다 푼 상태예요. BC 레이싱 2A 기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반 이 기울기가 굉장히 스티프하다. 스티프하다는 것은 댐핑 압이 굉장히 끈적끈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의 변화가 수직축이 힘인데 힘의 변화가 이만큼 오는데도 가로축, 속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에 펴지는 이 속도 변화가 거의 없다. 그 말인즉슨 못 놔준다는 거예요. 이거 댐핑을 거의 다 풀었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전 영상에도 얘기했던, 아무리 우리가 이거 리바운드를 풀러도 차가 민첩하게 접지를 딱 해가지고 로드 홀딩을 가지고 날카로운 핸들링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구간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반대로 리바운드를 BC 레이싱 2A 기준에 더 쪼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더 스티프하게 수직으로 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드라이버가 예민하게 더 뭔가를 조절을 하려고 한들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수평으로 가게 돼요, 기울기가. 그 말인즉슨 초반에는 안 놓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훅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러면은 우리가 기민하게 조작을 해야 되는 트랙에서는, 그리고 이 부분이 당장 트랙에서 대충 탈 때는 뭐 브레이크 릴리즈 대충 하고 핸들 대충 넣고 할 때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 했는데도 내가 어떻게 조작을 해도 이 이상은 차가 받아주질 못한다라는 느낌을 여기서 주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BC 레이싱 서스펜션의 구조적인 특징이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성 자체가 BC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트랙에 TTX만큼 그렇게 진지하게 포커싱을 맞춘 서스펜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TTX보다는 공도의 승차감 쪽을 타겟팅해서 고객층에게 그런 부분을 더 어필하려고 했던, 즉 우리가 로드 앤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로드에 훨씬 더 가까운, 즉 극 초반이나 극 후반의 움직임을 보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우리가 미들 스피드에 내지는 로우 스피드 후반 그리고 하이 스피드 초반부, 그러니까 일상 영역에서의 댐핑압 변화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하는 것이 BC 레이싱의 포커싱이라고 우리가 이 다이나믹 그래프에서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BC 레이싱 2A 서스펜션 자체가, 저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BC 2A 서스펜션은 진짜 말 그대로 2A가 아니라 1.3, 그러니까 1.3웨이다. 1.3웨이다.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메인 케이스에서는 리바운드를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저브 탱크가 따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2차적으로 컴프레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리저브 탱크가 있는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근데 메인이 리바운드, 그래서 리바운드를 조절을 해버리면 어찌됐건 여기서 거치고 나서 컴프가 세밀하게 더 잡아주는 건데 컴프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독립적인 2A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컴프와 리바운드가 딱 분리되어 있는 TTX 같은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거는 왜 그럼 그렇게 만들었나,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뭐 이제 기술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원가, 네,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정밀하게 만든다는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하이엔드급의 TTX와 진짜 어떻게 보면 대중성을 가지고 있고 가성비로 밀어붙이는 BC 레이싱이라는 이 회사의 서스펜션은 지향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됐건 디폴트 세팅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잡더라도 평균치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다이얼 클릭 수에 따라 리니어하게 뭐가 셋업 값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초반부에 보통 우리가 다이얼을 세팅할 때 어떻게 합니까? 풀로 다 하드하게 잠궈 놓은 상태에서 몇 클릭을 푸느냐, 그 몇 클릭 푸느냐의 그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셋업 값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초반부 풀 때는 확확 바뀌다가 후반부 가면은 사실상 푸나 안 푸나, 대충 예를 들면 BC 레이싱 같으면 보통 32에서 34클릭 정도까지 우리가 보통 클릭수를 조절할 수 있는데, 대충 한 16클릭, 한 15클릭, 16클릭 넘어가 버리면 그 뒤는 푸나 조이나 별 차이가 없다. 실제 그 다이노상에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컴프레션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리바운드가 댐핑압이 풀려 있으면 컴프도 같이 풀려 버린다는 거예요. 한 70% 정도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컴프레션을 조이면 한 30% 정도 조금 더 잡아주는, 그러면서 결국 디폴트를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BC 레이싱 같은 경우에 대충 센터에다가 딱 맞춰놓으면 클릭수 그냥 평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2A라는 얘기죠. 이게 뭐 BC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TTX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편 영상에서 이제 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TTX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 기울기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더라도 클릭수에 따라서 초반부 기울기가 굉장히 베리어블하게 다 찢어져.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하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대충 전체 그래프 개형만 놓고 보면 뭐가 다르냐, 중후반부로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상 영역에서 그렇고, 레이스 영역에서는 이 원점 주변 초반부 처음 힘의 변화가 딱 일어나는 요 구간의 변화가 얼마나 예민하게 바뀌느냐, 이게 차의 밸런스를 결정지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하는 요 부분을 알고 계셔야 이제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이제 BC 레이싱과 올린즈 TTX 다이노 그래프를 겹쳐서 놓고 이제 막 설명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뭐 BC 레이싱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돈값 한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적성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레이싱은 굉장히 가성비 좋은 서스펜션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많이 팔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영적으로는 올린즈보다 어쩌면 BC 레이싱이 돈을 훨씬 더 잘 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하느냐의 문제겠죠. 아무튼 이제 뭐 이런 BC 레이싱의 한계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TTX 데이터를 올려놓고 우리가 이거를 얼마만큼 어떻게 세팅 변화를 줘서 TTX를 292M3에 꽂는 것이 좋을지는 이제 또 다음 영상을 보면서 또 천천히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서스펜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댐핑압이나 뭐 힘 조정, 그 다음에 뭐 오일이나 가스의 압의 변화, 그 다음에 뭐 피스톤의 형상, 뭐 등등 그 로드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팩토리 세팅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거와 별개로 우리 이 팀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또 실제 우리가 적용할 차에 맞게 장착이 되게,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로드 값이 나오고, 그리고 전장이 그렇게 나오고, 프리로드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게끔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개발하는 부분도 서스펜션 개발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거의 이 팀장님이 단독적으로 거의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더랩7에서 잡아주는 이 심 조정과 카트리지의 변화,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개발, 이 부분이 합해져 가지고 결국 저희 레이스 카드에 개발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G바디 M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GT3 RS도 그랬었고, AMG GTR도 그랬었고, 다 JBRT 세팅을 개발해서 만들어 넣었던 것이, 이런 과정들을 사실 지금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 조정을 하기 전에 늘 다이노 그래프를 펼쳐서 다 보고, 최대와 최소치를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스프링 레이트 어느 정도, 프리로드 어떻게, 로드 값을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셋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이나마 조금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 JBRT야 원래 저희 영상에서 늘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드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렇게 방문해서 처음 보여드렸던 더랩7이라는 업체, 여기가 어떤 업체냐, 일단 올린즈 총판입니다. 자동차 쪽, 그러니까 바이크 쪽 제외한 자동차 쪽 올린즈 코리아의 총판이죠. 여기가 올린즈 코리아인 겁니다. 자동차 쪽은. 그렇게 해서 판매는 다 올린즈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계시면서, 아까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장비들과 기술력을 갖추시면서 타 회사들 것까지도 다 오버홀하고, 그리고 셋업 변경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옵션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더랩7에 컨택해서 여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번은 주제가 결국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292 M3의 사양을 잘 맞춰서 정확한 셋업 값을 심을 수 있도록 개발해가지고 넣는 것이 단기적인 저희의 목표겠지만, 이 이후에 지금 원래 292 M3에 달려있던 이 2웨이 서스펜션, BC 레이싱 2웨이 1.3웨이죠. 요거를 그냥 그럼 버릴 것이냐?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심, 그 다음에 오일, 가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피스톤까지 바꿔가지고 올린즈급에 준하는 그런 제품들로 오버홀을 해서, 즉 이거는 오버홀이 아니라 정확히는 셋업 변경이죠. 셋업 변경을 해가지고 TTX 같은 스펙으로 갈 수는 없어요.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BC 레이싱은. 그래서 사실 BC 레이싱은 2W보다 1A 서스펜션에 더 가까운 형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이얼이 2개 있어서 2A라고 부르긴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본질적인 2A 서스펜션보다는 1A에 좀 더 가까운 서스펜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BC 레이싱 몸통을 놓고 내부를 싹 바꿔가지고 올린즈로 치면 DFV 1A 서스펜션이죠. 그 스펙을 잡을 수 있는 정도까지를 개발을 해볼 겁니다. 더랩7하고 같이. 그거는 이번 이제 292 이번 TTX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저희 293에다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E바디, F바디, G바디 양산형에 다 낄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BC 레이싱이나 다른 서스펜션을 어떻게 보면 보급형 서스펜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급진 어떤 스펙의 서스펜션을 겪어보고 싶다 하면 그렇게 사양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이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더랩7과 JBRT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추후에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내는 서스펜션을 개발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어지는 다음 편 영상에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